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농식품 R&D 유망기술 발표회 사회를 맡은 F&P 파트너스 전웅주입니다. 금일 행사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농식품 분야 R&D 지원 강화를 통해 노동, 토지, 의존적인 전통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농업을 육성하는 정책의 성과를 국내 기업에게 이전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농식품 R&D 유망기술 발표회는 어제 14일 스마트팜 및 주요 현안 기술 분야를 시작으로 오늘은 식품 분야, 그리고 내일 16일은 전남 지역 거점 기술 이전 설명회가 시작됩니다.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농식품 분야의 유망기술 발표회 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같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웹사이트에는 농식품 R&D에 대한 기술 이전 성과와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의 우수한 성과를 보고한 사례도 같이 등록해 놓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준비한 식품 분야에 대한 유망기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국내산 농산물 유래 고함량 단백질 소재 활용 식물성 대체육 개발 기술에 대해서 위드바이오 코스팜 강진양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위드바이오 코스팜 대표 강진양입니다. 우리 회사는 삼육대학교 벤처 회사로서 식물성 단백질을 기반으로 대체육을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식물성 단백질을 발효를 통한 유산균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설립되었고 현재 연 매출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현재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2019년도 그 식약처 주관 우리나라 미래 식물성 대체 단백질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술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식물성 대체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래의 식량은 동물에게 유전할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8년도 국제연합 식량 농업기구 FAO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세계 인류는 2050년까지 매년 0.6%씩 증가합니다. 반면 육류 소비량은 2050년까지 매년 1.3%씩 증가하여서 결과적으로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인구 증가에 따르는 식량 부족과 더 심각한 것은 동물성 단백질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 문제인데요. 그렇다면은 공급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의 축산물 생산 방식으로는 소고기 1kg당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7kg이 들고요. 물이 15.5톤이 소비되는 등 매우 많은 비료의 사료를 만들기 위한 토지가 필요하고요. 가축들을 증가가 되면은 발생하는 이 분뇨에 의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 보고에 의하면은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대체 단백질을 식품으로 개발했을 때에 토지의 사용 면적은 5%, 온실가스 배출량은 13%, 에너지 사용량은 약 45% 이하로 감축시킬 수 있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육류 위주의 서구화된 식생활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비만을 초래하고요. 이 비만을 통해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각종 암,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등 많은 이 질환들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률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미 3년 전에 유럽 10개국에서 같이 연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육류를 섭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섭취를 좀 하지 않거나 조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무려 44%나 높았다고 하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의 경우 매년 이 식물성 대체 단백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전 세계적으로 식물성 대체 단백질 시장이 26조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현재 식물성 대체육 시장은 200억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술의 개요로 들어가겠습니다. 식물성 대체육을 만드는 방법은 이와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컬처드 미트라 그래서 배양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배양육은 소고기 100g을 생산하는데 수백만 원이 드는 비용에 의해서 아직까지 많은 시간과 많은 연구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방법은 플랜트 베이스 미트라고 그래서 식물 기반 대체육이 바로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미 식물 기반 대체육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여러 회사가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플랜트 베이스 미트 위드 힘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생소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미국에 있는 그 임파서블 푸드사가 임파서블 버거 햄버거 패티를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두류과 식물, 즉 콩과 식물에 만약에 우리가 노지에 심게 되면은 재배를 하게 되면요, 뿌리에 혹이 발생을 합니다. 그 뿌리 혹 속에 존재하는 단백질이 바로 레그 헤모글로빈입니다. 그 안에 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을 추출을 해서 두 번째 방법인 플랜트 베이스드 미트에다가 첨가해서 하는 방법이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회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임파서블 푸드사는 GMO 콩의 뿌리 혹에서 DNA 유전자를 추출을 해서 메신저 RNA를 또 추출한 다음에 그 맥주를 만드는 효모에다가 그 벡터를 삼아서 거기서 그 힘 단백질을 양산하는 데 비해서 우리 회사는 국내 농산물, 즉 대두 콩을 이용하여서 직접 노지와 수경 재배를 통해서 양산을 하고 있으면서 두 번째, 그 양산한 뿌리혹 안에서 레그 헤모글로빈을 추출하며 또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할 때 선행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여러 전 세계적으로 식물성 대체육을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지만 미국의 비욘드 미트사와 임파서블 푸드사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욘드 미트사는 TVP 방식을 통해서, 즉 압출 성형에 의해서 그 식물성 대체육의 육질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임파서블 푸드사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레그 헤모글로빈 안에 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 레그 헤모글로빈, 즉 육즙과 육향을 배가시키는 물질, 식품 첨가물을 가미해서 식물성 대체육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출원을 하고 이미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술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특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또 앞으로 이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잘 검토하셔서 특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셔서 진행을 하시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 식물성 단백질 대표 원료비 특징입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2019년도 농기평 공모과제에 선정이 되어서요. 지난 3년 동안 직접 노지의 담과 같은 자료에 의해서 왼쪽에 있는 자료에처럼 직접 재배 및 생산을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계절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재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씨와 상관없이 계절과 상관없이 1년 계속해서 우리가 그 뿌리옥을 양산하기 위해서 수경 재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 자료를 보시면 노지에서 저희가 이 재배해서 성공을 한 뿌리옥입니다. 이 자료 가운데 보시는 이 자료는 올해 저희가 6월 달에 심어서 8월 달에 채취한 뿌리혹들만 모아서 자연 추출하고 있는 이 자료입니다. 그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시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용매의 불그스름한 이 색깔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같이 재배한 녀석인데 왜 왼쪽 것은 투명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붉은 빛을 띠게 되느냐면 뿌리혹도 이 사이즈가 입자 크기가 작으면 생각보다 레그 헤모글로빈 함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저희가 충분히 뿌리혹의 입자 사이즈를 크게 해서 채취를 했더니 레그 헤모글로빈의 함량이 높아졌었습니다.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수경 재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이용하는데 그거는 유지비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림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아쿠아포닉스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재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 번 실패하다가 지난 10월입니다. 올해 10월에 드디어 수경 재배를 통해서 지금 빨간 화살표 끝을 보시면은 뿌리옥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뿌리옥의 입자 크기를 적어도 4 내지 5mm 이상 키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계절 뿌리옥을 양산할 수 있는 재배 방식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 그림은 한 5mm 이상 큰 입자의 뿌리혹을 저희가 절단을 해봤습니다. 절단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가운데 불그스름한 색깔들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흰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 레그 헤모글로빈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간단한 추출 방법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시는 이 자료는, 이 구조는 자연에 존재하는 이 글로빈 구조가 딱 3개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우리 사람이나 동물의 피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있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의 근육에 있는 마이오글로빈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 레그 헤모글로빈인데, 보시면은 헤모글로빈 구조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마이오글로빈과 왼쪽에 있는 레그 헤모글로빈 구조가 서로 매우 유사합니다. 보통 고기를 우리가 굴 때 나는 향하고 이 육즙이라고 하는 그 맛은 피의 맛보다는 근육에 있는 마이오글로빈의 맛입니다. 그래서 이 레그 헤모글로빈이 마이오글로빈하고 가장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 식물체에서 나와 있는 유일한 이 글로빈 구조가 레그 헤모글로빈입니다. 이 안에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가운데 주변에 흰 단백질이 층층층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우리 이 식물성 대체육을 개발을 하고요. 육즙과 육향을 나는 물질로서 저희가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자료는 올해 수확을 한 그 뿌리 혹에서 그 1차 소일의 그 헤모글로빈 1차 추출물입니다. 투명하지는 않지만 여과를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여러 번 하게 되면은 맑은 액체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추출한 그 레그 헤모글로빈의 이 구조 안에 확인을 하는 시험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SBS 페이지법이라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금 왼쪽 그림의 그 위에 상단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LB라고 되어 있고 쭉 내려오시면 T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로 우리가 그 레그 헤모글로빈의 존재를 먼저 확인을 했고요. 우측에 있는 그림은 LC-MS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추출한 우리 LB의 염기 서열을 저희가 시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단독으로 T를 하나 형성을 하면서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그에 따르는 염기 서열까지 분석을 마쳤습니다. 압출 성형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비욘드 미트사에서 추진하는 그 육질을 높인 식물성 대체육을 개발하는데 다음과 같은 기계를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계에 이제 진행하는 순서를 대략적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 앞에 그 우리 레그 헤모글로빈의 놀라운 것은 분석을 해봤더니요, 이 레그 헤모글로빈 힘당경체를 포함하고 있는데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C1, C2, C3, C4가 있는데요. 미국의 임파서블 푸드사에서 추출한 유전자 제조업을 통해서 얻은 그 레그 헤모글로빈은 염기 서열이 C2였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그 추출해갖고 그 염기 서열 분석을 해봤더니 C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임파서블 푸드사에서 세계 특허를 걸은 C2 물질은 저희가 피할 수 있었고요. 유일하게 국내의 대왕 콩을에서 저희가 제거를 해서 그 얻은 뿌리옥에서 분리한 레그 헤모글로빈은 C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특허 출원 및 그 SCI 논문에 지금 등재를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5년 이후에는 유전자 제조합 기술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요. 개별적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임파서블 푸드사에서 했던 유전자 제조합 모델을 똑같이 개발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C2가 아니라 C3 가지고 효모, 맥주를 만드는 효모가 아닌 다른 벡터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앞으로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 개발의 완료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바이오 융합적으로 많은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기술이 바로 메신저 RNA를 다루는 기술인데요. 백신을 만드는 기술에도 접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 회사가 개발한 압출 성형기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식물성 대체육입니다. 가운데는 이미 시제품입니다. 다른 회사가 만든 회사 제품이고요. 오른쪽 10번 그림이 고기입니다. 고기. 고기의 이 햄버거 패티 색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역시 조금 더 불그스름하게 나타나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 고기 맛의 질감을 높이기 위해서요. 고사리와 비슷한 눈개승마라고 하는 나물 종류가 있습니다. 이 나물 종류를 저희가 찾았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한 햄버거 패티를 저희가 또 개발했습니다. 왼쪽은 저희가 완성된 햄버거 패티가 되겠고요. 가운데 오른쪽은 저희가 조리하는 그림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적용 분야입니다. 식품 분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26조 시장이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가 안 돼서 200억에 머물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매년 5%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햄버거 패티뿐만이 아니고 떡갈비, 만두속, 또 육개장과 같이 외국의 육개장을 이 조리식품을 만드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체 단백질이 여러 분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 회사는 이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식물성 유산균을 지금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우유를 베이스로 하는 유산균은 기존의 그 유산균이고요. 우리 회사는 콩을 두유로 만들어서 유산균을 발효를 공장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발효를 통해서 식물성 유산균, 마시는 요거트, 떠먹는 요거트, 이 과립형 유산균을 지금 현재 개발을 완료하고 식품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요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산 대두의 뿌리옥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노지에서도 있고요. 수경 재배에서도 저희가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특허 출원으로 특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량으로 재배한 뿌리옥에서 레드 헤모글로빈이라는 흰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을 추출하는 기술을 이미 특허 출원을 했고요. 대량 생산 방식을 지금 현재 완료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임파서블 푸드사의 그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방법을 구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는요, 식품 공존의 식품 첨가물로 착색제로 등재를 위해서 식약처 식품 그 첨가물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고 현재 안정성 실험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TVP 공법을 통해서 능계승마를 활용한 새로운 식물성 대체육을 햄버거 패티를 구축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플렉소 방식을 통한 고품질 인쇄 방법 개발 기술에 대해서 SPC팩 안덕중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그 R&D 유망기술 발표회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플렉소 방식을 통한 고품질 인쇄 방법 개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SPC팩 연구소의 안덕준입니다. 여러분들이 플렉소 방식과 그라비아 방식의 차이는 이쪽 기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너무나 잘 아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이 기술의 기본적인 차이에 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플렉소 인쇄 방법을 통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플렉소 인쇄 방법을 통해서도 그라비아 수준의 높은 인쇄 수준의 품질을 구현해내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가장 핵심적인 차별점은 이 플렉소 인쇄를 통해서 이 친환경화되는 인쇄 방법의 차별적인 품질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순서대로 발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연구자 소개입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저는 식품 포장학을 전공했고요. 제가 속해 있는 SPC팩은 여러분이 아시는 SPC 그룹의 계열사로서 포장재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 SPC팩이 그동안 친환경 포장 기술 개발을 위해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여러 가지 내역들이 써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저희가 이러한 친환경 인쇄 기술을 2019년에 베트남 쪽에 수출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미래 패키징 신기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동시에 아시아스타상을 수상했고요. 최근에는 월드스타상 식품포장 안전 분야 위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식품포장재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녹색 전문 기업으로 인증이 되었고 동시에 할랄 인증까지 획득한 그런 친환경 전문 식품포장업체가 되겠습니다. 기술의 개요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쇄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그런 작업입니다만 인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유해한 물질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한 유해한 물질들, 대표적으로 톨루엔, MEK 또는 에틸아세테이트와 같은 그런 우리 몸에 유해한 이런 화학 물질들이 포장재에 사실은 잔존해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충분한 생산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급하게 출시될 경우에는 저러한 것들이 내용물로 한마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결국은 포장지에 남아 있어야 될 그러한 물질들이 식품으로 넘어가면서 식품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요. 또한 최근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식품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식품의 안전성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개요로는 변경전 기술은 과거에 우리가 유독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에틸아세테이트와 톨루엔 같은 어려운 유해 물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플렉소 인쇄 방법을 쓰게 되면 이러한 물질을 쓰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을 쓰지 않고 에탄올에 기반한 인쇄 용제를 개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잔류 용제가 식품으로 이행되는 것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톨루엔과 메틸에틸 케톤 같은 이런 물질은 환경 관련 규제 대상으로 유독 물질입니다. 하지만 에탄올은 물론 에탄올이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톨루엔과 같은 유독 물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술이다 보니까 술을 많이 드시면 나쁘겠지만 이 포장지에 남는 양은 매우 극미량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에 큰 문제를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톨루엔과 같은 그런 유독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쇄 과정을 취급한 근로자의 건강에 위험 요인을 상당 부분 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 주변의 환경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런 위험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저희는 소비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전 기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톨루엔과 이런 유해 물질을 사용했습니다만 저희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게 함으로써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변경후라고 써 있습니다. 이 변경후 물질은 바로 톨루엔을 사용하지 않고 에탄올을 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에탄올을 씀으로 인해서 플렉소 인쇄기를 우리가 도입해서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플렉소 인쇄기는 유럽에서 많이 쓰이고 저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에탄올을 쓴다고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단점이 바로 인쇄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톨루엔을 가지고 인쇄를 했을 때 우리가 새우깡을 인쇄한다고 했을 때 새우깡에 새우가 살아 숨쉬는 것처럼 보이던 새우가 저 플렉소 인쇄기로 새우를 인쇄하면 새우가 기절한 듯한 품질이 많이 떨어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싫어하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는 굉장히 예민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친환경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사실 하지 않으시거든요. 이 속에 있는 내용물까지 품질이 떨어진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의 플렉소 인쇄기를 쓰고 에탄올이라고 하는 이런 화학물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인쇄 품질은 기존 품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이 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경전 기술을 한번 보시면 톨루엔 같은 유해 물질을 썼습니다. 하지만 변경후 기술은 말씀드린 것처럼 에탄올을 베이스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 제한 물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독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장점으로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환경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대비 물질에도 에탄올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쇄 품질이 기존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에탄올을 씀으로 인해서 TVOC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 날아가는 화학물질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약 36% 정도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잉크 사용량도 45%나 줄어들었습니다. 잉크 도포량이라고 하는 것이 잉크가 한마디로 프린트 될 때 사용하는 잉크의 양입니다. 잉크 양이 45%나 줄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친환경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장지에 나와 있는 잔류 용제, 즉 인쇄 용제 양도 무려 65% 정도나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인쇄 방법이 물론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이고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이다. 잉크 사용량도 줄이고 주변 환경 오염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VOC, 대기 중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36%를 감소했고요. 포장지 잔류 용지를 64% 정도 감소했습니다. 잉크 도포량을 45%를 감소했습니다. 친환경 포장지의 가장 큰 문제는 좋지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저희는 극복하기 위해서 잉크 사용량 자체를 45% 감소했기 때문에 잉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상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화했을 때 가격이 전혀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기술의 또 다른 핵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당사에서는 품목 전환 진행으로 지속적인 제품 생산 중에 있고요.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매출이 현재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직은 다소 미흡하지만 이것을 레토르트 포장지에까지 이런 플렉소 인쇄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온 제품에 적용하는 겁니다. 상온 제품 추가로 레토르트 제품, 즉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그런 레토르트 식품 포장지에도 이런 친환경 플렉소 인쇄를 적용하기 위한 그런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적용 분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식빵류 포장지 이미 적용해서 상당량의 매출액을 저희가 기록했습니다. 과자빵류 포장지에도 저희가 이 기술을 적용해서 이미 작년에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금년에는 매출액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햄버거 빵류에도 역시 적용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내년에 이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플렉소입니다. 그라비아가 아닙니다. 그라비아는 아직 개발이 안 됐고요. 플렉소로서 이 기술이 저희가 내년에 레토르트 포장지에 이 기술을 적용해서 매출을 기록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상온 제품에 그 플렉소 인쇄를 적용하는 기술은 특허를 저희는 이미 출원했고요. 특허를 저희가 취득했습니다. 그것이 맨 왼쪽에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최근에 특허를 출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특허를 출원한 내용은 바로 레토르트에 적용하는 겁니다. 플렉소 인쇄를 레토르트에 적용하는 것까지 저희는 출원해서 이것의 특허 취득까지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레토르트까지 저희가 적용이 된다면 어떤 제품의 친환경성, 제품의 안전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택적 항균 활성으로 이상 발효 제어를 통한 김치 등의 발효 제품 상미 기한 연장 기술에 대해서 BST의 최일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BST에서 기술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최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드릴 기술은 이제 선택적 항균 활성으로 이상 발효를 제어를 해서 김치나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이런 발효 제품의 상미 기한을 연장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원천 개발자는 이제 저희 BST의 대표님이신 이호 박사님이신데 오늘 자리를 못해서 소장인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이 원천 기술자, 이 기술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미생물학을 전공하셔서 학사, 석사 하셨고, 그다음에 수의학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BST는 이제 2000년부터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 달 뒤인 이제 2022년이 되면 이제 22년 업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작은 기업인데 직원들 비율 연구원이 이제 47%,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다 연구직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소재, 식품 소재를 이제 만들고 있는 제조, 연구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드릴 이 기술은 저희가 이제 발효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천연물에서 유래한 항균, 식물 유래 항균 제품인데 이제 아이디어만 있다가 이제 농식품부에서 저희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해 주셔가지고 2년 동안 천연 안심 소재 기술 개발 사업으로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현실까지 적용하실 수 있게 이제 해주신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기술의 결정체 이것이 이제 그 소재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BGC F2.0이라고 하는 이제 실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제품은 이제 녹차 추출물, 그다음에 마늘 추출물, 그다음에 효모 배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이 모든 균을 다 제어를 하고 다 감균을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선택적으로 각 균에 대한 활성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세균은 이제 많이 저해시키고 이제 우리 몸에 유익하다고 알려진 유산균 등에 대해서는 이제 저해 정도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효 제품의 맨 말단에 가면 이제 유산균도 없어지고 그 효모가 핀다거나 또는 곰팡이 등이 피게 되는데 이 진균에 대해서도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멀티 기능으로 이제 항균만이 아니라 이제 항산화 능력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식품에 적용하다 보니까 맛에 임이나 이취를 안 내야 되는데 이런 관능적 영향이 최소화된 제품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이제 방송을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인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전문가 분들이 보시면은 조금 그러시겠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것이 상당히 직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왼쪽에 있는 무첨가를 보면 이제 균이 무럭무럭 크게 되면 이제 불투명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 제품 0.5%나 1%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원래는 저기 빨간색 안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투명합니다. 그래서 균이 안 자라면 그 뒤에 있는 검은색 선이 보일 정도로 투명하게 유지되는데 이제 균이 자라게 되면 저 배양액이 혼탁하게 되죠.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무첨가라든가 아니면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제품들은 이제 균이 어느 정도 자라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제 까만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표는 이제 이러한 항균 제품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염려하시는 면이 이게 독한 게 아니냐, 몸에 나쁜 게 아니냐에 대한 건데 저희는 그걸 이제 세포독성 실험을 통해서 이제 무해하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0.5%,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1%, 1.5% 정도 쓰는데 이제 무첨가 맨 왼쪽에 있는 장표 보시면 세포가 다 똑같이 100% 자라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 이게 독성이 있으면 저것이 7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포 자라는 것이 70%, 60%, 50% 떨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권장 도세지인 1%, 2%에서도 다 똑같이 자라고 심지어 5배 더 많은 농도에서도 정상적으로 자람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항균 능력만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생리활성으로 이제 항노화 기능이 있다든가 이제 항염증 기능이 이제 항산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저 회색으로 나타난 게 이제 바이타민 C, 우리가 이제 비타민 C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비타민 C가 이제 50% 정도 항산화를 나타내는 농도를 나타내는데 저희 제품도 1000ppm에서 2000ppm 사이, 그러니까 한 1400 ppm 정도에서 비타민 C와 같은 그런 정도의 이제 항산화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의 그 가장 특징적인 특징은 이제 저희 천연을 표방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품이 현재까지의 약점은 그 고유의 그 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에 대해서 이제 이취로 느껴지게 되고 맛도 쓴맛이 되는데 저희는 20년 이상을 이 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능적인 영향을 많이 배제를 해서 이제 어느 식품에나 잘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특징이 되고 그다음에 천연물의 두 번째 특징은 잘 녹지를 않는다거나 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층분리 등이 일어나는데 저희는 이제 스테빌리티, 이 안정성도 이제 확보를 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실시예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발효식품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이제 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치에는 일반 세균, 일반 잡균이라고 통칭하는 그런 것도 많고 그다음에 몸에 좋은 김치를 맛있게 하는 유산균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제품은 이제 10의 7승, 7로그 정도의 유산균이 있다, 아니 일반 세균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저희 일반적인 제품을 쓰면 그걸 이제 10의 2승, 5로그 정도로 감균시켜 주죠. 하지만 일반적인 합성 방부제, 합성 보존료나 현재 나와 있는 제품은 이렇게 일반 세균을 많이 줄이면서 몸에 좋은 유산균도 10의 6승에서 10의 1승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 광범위하게 모든 균을 죽이는 데 비해서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제품은 일반 미생물은 저렇게 4승, 5승 정도 줄이지만 유산균은 한 1승, 그러니까 10배 정도만 줄이는 그래서 유산균을 많이 보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치에서 저희가 이제 그 담근 기간 동안에 쭉 보시면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이제 21일 정도 되면 이제 신맛을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 다가오는데 저희 걸 넣어주면 pH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상미기한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일반적인 보존료는 유산균도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저희 거는 이제 유산균도 이제 오른쪽처럼 이제 유지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유산균이나 세균은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이제 알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제 김치가 부풀어 오르는 거거든요. 특히 이 부분은 일반 내수 시장에서는 냉장 콜드 체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김치를 수출할 때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냉장 컨테이너까지는 가지만 거기서 하역을 하고 그다음에 수출 대리점까지 올라갈 때 잠시라도 상온에 지금 같은 겨울철이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봄이나 여름 같은 시기에는 금방 부풀어 올라서 반품의 요인이 되죠. 이제 그런 거를 시뮬레이션에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는 이제 550 정도의 가스가 발생된다고 하면 저희 제품은 그걸 이제 400 이하로 훨씬 가스 발생량이 이제 적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저희가 험한 조건에서 이제 포장 조건에서 이제 3일 동안 오픈 케이스에 보관하고 그다음에 3일 동안 실온에 된 이 시뮬레이션이 앞에 있는 시뮬레이션보다는 더 현실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 실증 업체를 통해서 이 조건을 구해서 했을 때도 역시 무처리비에 대해서 오른쪽처럼 가스가 덜 발생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효 제품에 쓸 수 있는 제품이지만 이것이 발효가 아닌 일반 식품에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능적인 요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맛이 제일 중요시되는 이제 커피의 경우도 이제 수도모나스라고 하는 균이 이제 커피에서 문제가 되는 균인데 저희 거를 이제 아주 적은 양 0.2%, 0.5% 정도, 0.1% 정도만 넣어주셔도 이렇게 5일, 10일, 15일 동안에 이제 균이 제어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는 이제 캔디다 같은 효모균이나 아스퍼질러스 같은 이제 곰팡이 균에도 아주 우수한 이제 활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김치, 그다음에 막걸리나 전통주, 그다음에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이런 발효 제품 외에도 이제 맛을 매우 중요시하는 이제 액상 커피, 그것이 이제 다른 합성 보존료는 맛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천연 추출물은 맛에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 건 맛에 영향이 적기 때문에 이런 맛이 중요한 커피, 떡, 젤리, 건기식에 들어가는 짜먹는 젤리 같은 것도 저희 거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메타버스에서 한번 만나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피부 면역에 효과가 좋은 발효기리 제조 기술에 대해서 농업회사법인 포항 노다지 마을의 양운석 연구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항 노다지 마을 양웅석입니다. 다양한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발효한 발효 기리 추출물로부터 스킨 뷰티의 좋은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다음과 같은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포항 노다지 마을은 2013년도에 이제 마을 기업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이제 마을 주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취약계층, 60세 이상 마을 주민들하고 장애인 위주로 지금 채용한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되어가 있고, 뭐 벤처 기업 부술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요. 저 우측 사진 보시면 저희 이름이 있고, 이제 밑에 이제 여자분이 이제 저희들 대표님이시고요. 그 뒤에 이제 전소 부장님이 이제 연구소의 부소장 격이고, 신기도 센터장님은 이제 영농팀이고, 주로 저희 이 과제는 한동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하고 공동으로 이제 개발된 과제였고요. 저희들 자체로는 이제 다양하게 산학연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올해에 이제 제가 이제 논문 발표한 게 이제 리뷰 논문 이제 교신 저자도 4편 정도 발표를 했고, 그 이제 공동 저자 2편이 있고요. 제 특허는 이제 특허2는 2건하고 한 건에 등록이 돼가 있습니다. 본 과제 이제 기술 전반적인 기술 개요는 이제 길이, 그다음에는 이제 정읍 길이가 유명한데, 일단 포항에도 길이가 있고요. 이제 포항 길이를 이용해 가지고 미생물 특허 균주 이용한 이제 바이오 컨버전을 이용해 가지고 식품 원료나 이제 건강한 원료를 만드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발효를 이용하다 보니까 길이가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이제 파이토케미칼, 뭐 항산화 물질이나 이런 물질들이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베난스 아마이드라고 기디에만 존재하는 이제 성분들인데요. 최근 뭐 전남대에서도 이제
치매 효과 좋다는 논문도 나오고 있었고, 그러다가 저희는 이제 그 전구체 물질, 쿠마딕 엑시드, 페돌리, 카페릭 함량이 증가했고,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베나스 ABC가 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물질하고 파이토케미칼 물질에 의해 가지고 진짜 가장 기본적인 항산화 활성이 증가했고요. 그럼 세포 레벨에서 이제 미백 주등 개선에 관련된 실험을 했을 때 콜라겐은 증가시키고 MMP는 감소시킴으로써 항산화 활성이 우수하고 안티 에이징 액티비티가 있고 이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그 바이오 길이 산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 기술 내용은 한 7, 8개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길이를 이용해가지고 에탄올 추출 모드를 이용해가지고 가장 추출이 좋은 농도를 정했습니다. 그 항산화 물질하고 미백 주등 개선 효과 있는 농도를 정한 게 목적이었고요. 그 이제 각각 이제 에탄올 추출 모드에 의해 가지고 좌측에 있는 MMP하고 우측의 콜라겐 발현율을 봤을 때 감소하고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20%에서 가장 좋게 나왔고요. 항산화 활성도 이건 유기용매 분해를 한 건데요. 바이오 길이 추출물의 이제 유효 성분을 찾기 위해 유기용매 분해법 칼럼을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부탄올청에서 항산화 활성의 좋음을 확인을 했고, 그 부탄올청에서 MMP 콜라겐 활성을 봤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바이오 길이 추출물, 다양한 미생물 3종, 특허균주 3종을 사용을 한 건데요. 이제 바실러스 서브틀리스하고 이제 락토바실러스, 이제 크레뉴마이세스 효모균주 가지고 각각 발효를 시켰는데, 전반적으로 항산화성에서 이제 토탈 폴리페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DPPH가 증가하고 SOD가 증가를 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길이 추출물 내의 길이에만 존재하는 아베난스 아마이드 성분을 함량을 이제 정량을 한 결과인데요. AOE는 그 단순히 이제 찐 길이를 말하는 거고, 알로이는 생길이, 그냥 길이 자체 원물이고, KME는 이제 효모균주도 발효시킨 거고, LPE는 이제 유산균도 발효를 시켰고, BS002는 바실러스도 발효시켰는데, 각각 봤을 때 우측 A, 좌측 A에 있는 항목에서 A, B, C가 있듯이 각각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구체 물질에서도 각각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저희 기술의 특장점은 일반적으로 이제 길이 그러면 대부분 선식을 많이 먹고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오토밀, 그게 가져 있고, 가끔 이제 밥을 지을 때 길이를 넣어서 길이 밥을 만들거나, 시중에 판매하는 다양한 길이가 포함된 음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좀 불편한 게 먹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밥을 먹을 때도 불편하고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간편히 이제 효율성 정대를 위한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생기는 2.5g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발효를 시킨 후에 이제 분말을 만들면 한 2g 정도, 20%의 농축되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아침 어떻게, 유산균 어떻게, 효모 어떻게 하고, 홍삼 어떻게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은 이제 저희 일반적으로 아침에 뭐를 먹지라고 생각했을 때, 푸항말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토케어, 그래서 오토케를 만들었고, 오토케는 이제 상표 등록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제 평가위원님들도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중점을 두시는 바람에 저희들 이제 홍삼 어떻게 하고 이제 유산균 어떻게 하고 23대 78 정도 혼합해가지고 캡슐 제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중에 나온 것 중에 길이 100%는 일반 식품이나 건기식 식품은 전무하고 저희들이 가장 먼저 만든 제품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길이를 발효시키다 보니까 길이 자체에 딱딱한 섬유질도 많고 다당류도 많은데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바이오 컨버전이 일어나니까 소화나 흡수, 분해, 배출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저희 제품이 주로 이제 일반 식품이다 보니까 기능성을 표기를 못하게 되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요거를 저희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드셔보시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 젊은 분들, 변비에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칠곡 경북대 병원하고 지금 임상 실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제품들은 이제 선식이나 오토밀, 뭐 밥에 먹었는데 저희는 이제 토핑 개념으로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냥 2g짜리 파우치를 복용하셔도 되는데 이제 샐러드나 뭐 밥이나 떡볶이, 뭐 요구르트 있는 쪽에 같이 복합해서 드시면은 더 좋은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 저희도 이제 비건 제품 인정을 받았습니다. 분말 가디브로는 제 생각에는 국내 최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3종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도 이제 이 발효 길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 봤는데요. 다양하게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식품 쪽에 많이 응용을 시켰고요. 그 이제 특허 출원 제목 뭐 있는 거 봤을 때 이제 화장품 기능성 소재 미백 쪽인데 제가 처음에 컨셉을 잡았던 거는 콜라겐처럼 먹는 화장품의 식품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이제 주안점이 식품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름 개선이나 미백의 효과가 좋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쪽에 좀 더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면역 쪽으로 실험 결과도 좋아가지고 의약품 쪽으로 지금 3중으로 식품, 화장품, 의약 부분은 저희 배분대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기능성 원료를 적용시키는 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포항노다지에서 이제 항산화 미백 주름 개선에 발효 길이 추출물 특허를 출원된 상태고요. 그럼 이제 오토케어라고 상표 등록이 완료됐고 공동 연구인 이제 성균관대에서 길이 추출물 또는 길이의 유효 성분인 아미노아스 아마이드를 이용해 가지고 피부 상태 협착 개선용 조성물 특허 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 균주 세균주는 이제 노다지 마을 자체에서 이제 균주 기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침 바실러스부틀리스는 아침 오토케라는 제품에 만드는데 이용되는 균주고 또 락토바실러스는 유산균 오토케, 클렌유마이스에서는 효모 오토케 그래가지고 아침 유산 효모 오토케에 대한 각각 비건 인정 제품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산 검정무 추출물의 NRF2 활성화를 통한 간 보호 및 항비만 조성물에 대해서 제주 테크노파크 김기욱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테크노파크 종다양성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김기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2021년도 농식품 R&D 유망기술 발표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망기술로는 제주산 검정무 추출물이 NRF2 활성화를 통한 간보호 및 항비만 조성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연구자 소개, 기술 내용, 적용 분야, 지식재산권 현황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대학교에서 생물학과에서 학위를 받은 후에 일본 신경과학연구소에서 뉴로 이뮤놀로지를 연구를 했고요. 미국에 가서는 유머티스 아트라이티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워싱턴에 대해서는 면역세포 시그널링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현재까지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R&D 기획, 그리고 화장품 산업, 그리고 현재 천연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등록 및 주요 논문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할 기술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검정무가 있습니다. 검정무는 현재 대부분이 제공하는 하얀 무와는 같은 속에 있지만 하얀 무와는 색다른 종입니다. 그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뿌리 크기는 하얀 부의 약 3분의 1 정도 하고요. 그 추출물이 NRF2라는 전사 인전을 활성시키면 항산화 효과와 더불어서 기타 지방간 대사 그리고 간 보호 등기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저희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검정무 추출물 NRF2 활성화 조성물은 NRF2는 모든 세포에서
컨스테블하게 익스프레션 됩니다. 어떤 세포에서는 항암 효과도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떤 세포에서는 어떤 암세포에서는 굉장히 하이 익스프레션 되는 암세포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방어, 항염증, 안티어포프토시스, 항비판 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도 많은 논문에 기재되어 있지만 우리 연구 결과 역시 이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 NRF2, 검정무 추출물이 NRF2를 활성화시켜서 소화기 기능 강화, 감보 등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특허를 등록을 작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정무 추출물이 NRF2를 활성화시키고 항산화 효과, 지방간 대사를 억제시켜서 감보, 디톡스 작용한다. 그리고 특히 간의 페이스 1, 2, 3 엔자임을 유도시켜서 다양한 스트레스나 지방 대사를 억제해서 감보를 한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시험 결과를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흑무 추출물을 헵투셀 지방간 세포에다가 처리해서 셀 비어빌리티 그리고 중성 지방을 올레릭 액시드에 처리해서 안티스텝토시스 효과 그리고 지방 세포에서 리피드 합성 억제 효과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인 지질 과산화물 억제 효과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핵심 요소인 흑무 추출물이 NRF2 또한 NRF2에서 익스프레션한 햄 옥시데이즈 1을 활발하게 익스프레션 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시장에서 간 보호 시장에서 가장 가까움 있는 밀크시드와도 비교를 했는데 밀크시드에서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NRF2나 HO 익스프레션 굉장히 검정무에도 굉장히 적습니다. 앞에서 보는 것 같이 검정무는 상당히 하이 익스프레션 되는 것에 반해 밀크시드는 상당히 적게 발견이 돼서 검정무는 밀크시드와도 상당히 차별화된 소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세포에서 mRNA 발견 레벨에서도 NQ1, GCLM 등 총 8개의 mRNA 발견 수준을 보더라도 흑무 추출물은 NRF2 활성을 통해서 감보를 한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모식들을 보시면 흑무 추출물이 세포 내에서 시그널을 주면 NRF2가 활성화돼서 다양한 외부로부터의 시그널 억제, 즉 탄화 스트레스의 시그널을 억제시키고 그 억제시키는 메커니즘은 NRF2가 세포 내에 활성을 시켜서 이렇게 HO1이라든지 GCLC라든지 GCLM, HO를 발전시켜서 강력하게 세포를 보호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특허는 위에 두 특허가 이미 작년 상반기에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흑무 추출물을 3T3L1 세포에다가 처리를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이 분할을 억제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턴 블롯 등의 CBP-알파, PPAR 감마, AP2를 발견이 흑무 추출물이 농도 우선적으로 억제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서 그에 관련된 mRNA 수준을 내서 분석을 했어도 흑무 추출물이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억제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 결과를 요약하면 흑무 추출물은 AMPK 활성과 NRF2 활성을 통해서 지방 대사에 관련된 인자들을
억제를 시키고 억제시킴으로 인해서 지방 셰프 분할을 억제해서 셰프 수준에서 또는 지방 셰프, 지방 조직의 분할을 억제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관련 특허는 역시 2000년 상반기에 이미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술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검정물 추출물이 에너지적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대사 간부를 현저하게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와 더불어서 항비만 또는 다이어트 식품 조성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술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적용 분야는 일반 식품, 기능성 식품, 다이어트 식품 쪽으로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서는 특히 메디케어 식품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원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식재산권 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0-20834725호와 제10-210383호 두 개의 추출물로 2020년 2월과 2020년 4월에 등록이 완료되어 있으며 모든 이 두 개에 대한 특허는 제주 테크노파크가 100% 소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캡시8 고함유 고추 품종 순우 원더 HO미 HR 개발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강병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강병철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0년간 농림식품기술개발평가원에서 지원한 과제인 채소육종 연구센터의 과제로 개발한 캡시8 고함유 고추 품종 스누원더 HO 및 HR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서울대학교 강병철 교수입니다. 이렇게 발표의 기회를 주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기술이 어떤 것인지 인트로덕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기술 내용, 기술의 특장점, 적용 분야, 그리고 지식재산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팻에서 지원한 채소육종 연구센터의 소장을 지난 10년 동안 역임했고요. 2006년부터 국제저널에 106건, 국내 저널에 8건의 논문을 발표를 했고 국내 특허 37건, 국제 특허 2건을 출원을 했고 그 중에 27건이 등록이 됐습니다. 품종을 총 6건 출원했고요. 기술 이전은 13건, 그 다음에 노하우 2건, 지적재산권 1건을 이전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육종 효율 향상, 기능성 고추 품종 개발, 어떻게 하면 고추를 빨리 육성을 할까에 대한 기술로 스피드 브리딩 기술, 그 다음에 유전자 교정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능성 고추 품종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음식들을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불당면, 그 다음에 매운 떡볶이, 그 다음에 매운 짬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가장 선호하고 외국인들도 선호하는 음식이 이제 그 비빔밥으로 알려져 있죠. 거기에도 이제 고추장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세 가지 그림은 태국 음식인데요. 위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이제 빨간색이 안 나오죠. 그래도 엄청나게 맵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음식에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이 이제 고추에서 추출이 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맵게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매운 맛을 느끼는 거, 캡사이신을 느끼는 거는 매운맛 수용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매운맛 수용체에 대한 연구로 올해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을 이제 외국인 학자가 하게 되었는데요. 매운 것은 맛이라기보다는 이제 통증에 가깝고요. 그래서 열을 감지한다든지 통증을 감지하는 거에 의해서 이제 매운맛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 매운맛은 이제 포유류만 느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운맛의 정도를 이제 스코빌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로 많이 먹는 중간쯤에 있는 청양고추는 그 스코빌 단위로 한 10,000에서 한 20,000 정도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알려진 스콜피오는 100만에서 200만 정도의 매운맛을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요 청양에 대한 거 하고,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하바네로라는 이 품종이 있는데, 이것은 뭐 한 20만 스코빌 유닛 정도의 매운맛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은 여러 가지 생리작용이 있는데요. 뭔가 항암, 종양세포 증식 억제와 같은 이런 양리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체내 지방을 연소를 도와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왼쪽 그림에 보게 되면 이제 뭐 날씬한 사람하고 뚱뚱한 사람이 있는데, 뭐 이렇게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끈후끈하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이제 목에서부터 그 다음날에 이제 화장실 갈 때까지 후끈후끈하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이런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작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운맛을 한번 먹으면 보면 이 스트레스 받을 때 또 매운 걸 또 찾게 되는데, 이 엔돌핀을 방출시켜서 항스트레스 작용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캡사이신에 대한 것보다는 캡사이신에서 진화한 캡시에이트라는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캡시에이트라는 물질은 1987년에 일본 교토대학의 그 교수님이신 야자와 교수님이 처음 발견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캡시에이트는 캡사이신과는 달리 여기 이제 캡사이신 여기 질소가 들어있는데, 캡시에이트는 여기 산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차이에 의해서 매운맛이 한 10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캡사이신과 캡시에이트의 생합성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캡사이신이 만들어지느냐, 캡시에이트가 만들어지느냐는 유전자 하나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가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인데요. 이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가 바닐린의 아미노 그룹을 갖다 붙이느냐, 아니면 못 붙이느냐에 따라, 못 붙이면 이제 바닐린 알코올이 만들어지고요. 바닐린 알코올하고 지방산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캡시에이트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캡사이신하고 cap시에이트는 이 그림에 보게 되면 이 매운 고추 그림을 횡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 요 태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씨가 붙어 있는 부분, 여기에 이제 노랗게 된 게 이게 캡사이신이 이렇게 집적이 돼서 이렇게 노란 기름 형태를 띠고 있는데, 캡시에이트도 역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캡시에이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캡사이신하고 기능은 매우 유사하지만 매운맛이 거의 없어서 이제 그 매운 거를 못 먹는 사람들이 이 캡사이신의 효능을 보고 싶다 하면 그 효능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이런 그 캡시에이트가 많이 있는 유전자원을 수집을 하고, 이 수집된 유전자원하고 저희 재배종 하바네로라든지 요거는 청양의 모개 부개가 되는데, 청양 모개 부개하고 결합을 해서 이제 교배 집단을 만들고, 저희가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 가지고 DNA 표지를 만들었고요. 이걸로 선발을 해서 이러한 품종을 만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한 것은 이제 저희가 이 가지고 있는 유전 자원 중에서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의 돌연변이가 있는 계통을 쭉 찾았고, 그 돌연변이 계통 중에서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은 캡사이신, 그다음 여기 좀 진한 고동색은 이제 다이하이드로캡사이신, 그다음 여기 오렌지색은 캡시에이트, 다이하이드로캡시에이트, 맨 오른쪽 SNU라고 돼 있는 SNU 001에는 캡시에이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를 이제 선발을 하게 됐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하바네로, 앞서 말씀드린 하바네로라는, 보통 우리가 먹는 고추는 캡시쿰 애늄이라는 것인데, 캡시쿰 치넨스라는 이제 계통의 캡사이신이 많이 있다는, 캡시에이트가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 캡시에이트가 많이 있는 품종하고 캡사이신이 많이 있는 품종을 교배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 교배를 했을 때 그 후대에서 여기 보면은 유전학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제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가 열성 동형 접합으로 있는 것들을 DNA 마커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캡시에이트가 합성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캡시에이트 여기 있는 노란색은 다이하이드로캡사이신, 빨간색은 이 그래프에 보면 캡사이신인데, 하바네로는 원래 이제 이렇게 매운맛이 굉장히 막 강한데, 이 저희가 선발한 이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가 동형 접합으로 있는 것은 캡시에이트만 만들어지는 걸 확인했고요. 근데 이제 함량이 또 많은 거를 선발을 해야 되니까, 함량은 보게 되면 개체별로 이렇게 쭉 좀 달라요. 그래서 양적으로 유전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희가 이렇게 캡시에이트 함량이 높은 이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 동형 접합 개체를 선발을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육종을 해온 거죠. 그래서 고정을 형질과 그다음 과형 이런 것들을 이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걸려서 저희가 이제 계통을 만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발한 과실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스누원더 HO, 하바네로 오렌지 색깔에서 유리했다 그래갖고 HO라고 했고, 스누원더 HR은 빨간색에서 유리했다 그래갖고 HR로 이름을 했고요. 이 두 개 다 이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에 보면 이 원래 캡시에이트를 만드는 그 계통보다 2배 이상 많은 캡시에이트를 함유한 그런 계통을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먹는 풋고추가 이제 청양인데요. 청양은 저는 향하고 맛 때문에 많이 찾게 되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 맛과 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캡시에이트 함량이 많은 저희가 또 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자원하고 청양의 부계하고,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부계하고 모계를 교배를 해가지고 계속 선발을 해가지고 캡시에이트 모계, 청양 모계, 청양 부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름을 스윗 신홍 이렇게 붙였는데, 이런 계통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캡시에이트의 기술의 특장점으로 캡시에이트의 효능 효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캡사이신의 작용이 열 발생, 그 다음에 식욕 증진, 진통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캡시에이트도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당뇨, 그 다음에 항암, 그 다음에 위장 보호 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본 학자,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난 한 20여 년간 한 20여 편의 논문이 발표가 돼가지고 캡시에이트의 효능과 효과가 다 검증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캡시에이트 고함유 고추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는 생과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양처럼 이제 생과를, 풋고추를 먹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캡시에이트가 제일 많은 시기가 이렇게 풋고추 상태의 캡시에이트가 제일 함량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색깔이 다양한 거 가지고 이제 샐러드용으로도 올려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캡시에이트 함유 고춧가루를 이용해서 뭐 라면 스프라든지 아니면 고추장 등의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육성한 품종이 캡시에이트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추출물을 건강기능성 식품의 소재로 또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아지노모토에서 캡시에이트 내추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판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이 캡시에이트 품종을 일본의 아지노모토가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선발해가지고 개발한 게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캡시에이트 고함유 추출물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연질 캡슐에 캡시에이트를 넣어가지고 건강 기능성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주로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제 뭐 다른 기업하고 같이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체내 열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좀 운동을 했을 때 한 5분 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캡시에이트는 땀이 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의 돌연변이를 구분할 수 있는 유전자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이 마커 세트가 저희가 이제 기술 특허 출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누원더 HO하고 스누원더 HR을 저희가 품종 출원을 해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스윗 신홍은 저희가 이제 내년 정도에 품종을 출원을 해서 아마 기술 이전을 원하는 기업의 기술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신규 천연생약 복합 조성물에 대해서 부산대학교 황대용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황대현입니다. 저는 오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신규 천연생약 복합 조성물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 주로 기술 개요나 기술 내용 그리고 기술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7년부터 2008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건연구사 보건연구관으로 근무하였고 2008년부터 부산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올해 9월부터 BK21 사업단장을 현재 역임하고 있습니다. 기술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술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문동 감초 계피는 현재까지 독성이 없으면서 장 기능에 우수한 효능이 보고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배합을 통해서 장 기능을 건강시킨 복합물 개발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기술에서는 장 기능 개선에 적합한 복합물의 최상 배합 조건을 만들고 이를 만성 변비질환 모델 동물을 이용하여서 효능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맹문동 감초 계피를 활용한 제품을 시판해서 우리가 시장의 경쟁력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기술의 실험 결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원료로 사용한 맹문동의 주요 효능에 대해서 주요 농도의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 요 전페이지 넘기셨다가요. 네. 네. 넘기시고 하나, 둘, 셋 살리고 계속 하시면 되세요. 다음은 기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으로서는 맹문동의 최적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 농도를 가지고 배변 효능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효능을 갖는 농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농도를 기반으로 해서 감초와 계피의 최적 배합률을 결정해서 저희가 복합물의 최적 배합 비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복합 조성물이 기존에 있던 맹문동보다 효능이 우수함을 평가하기 위해서 배변 효능을 다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맹문동 단일 물질에 비해서 복합 조성물들이
24%에서 50% 효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복합 조성물들이 우수한 배변 효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고 그 효능에 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수행한 실험은 복합 조성물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촉진시킨다는 을 확인하기 위해서 차코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장 통과 시간을 유의적으로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복합 조성물이 대장 조직의 기능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장 조직을 염색하여 대장의 뮤신 전맥층의 두께, 그 다음에 다시 갈게요. 네. 다음은 복합 다시 할게요. 다음은 복합 조성물들이 대장 조직의 구조를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장 조직을 염색하여서 점액층의 두께, 그 다음에 근육의 두께, 그리고 고블리셀의 수를 측정하여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점막층이나 근육층, 그리고 고블레술의 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복합 조성물들이 대장 조직의 구조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합 조성물들이 뮤신의 분비나 수분 단백질의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뮤신의 분비량 그리고 생산량 등을 염색이나 그다음에 RNA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뮤신의 분비량이 이렇게 증가되는 것, 그리고 수분 단백질인 아쿠아포린 8이라는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다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 조성물들이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의 발현과 신경 전달 물질의 하위 신호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스카린 아세틸콜린 리셉터의 발현을 분석을 하였고 그 발현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스카린 아세틸콜린 리셉터의 하위 신호 전달 과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백질의 변화 혹은 IP3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기능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된 천연생약 복합 조성물들은 기존의 변비 치료제들은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단점이 전해질의 불균형이라든지 복통, 설사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천연생약 복합물들은 기존의 식용으로 섭취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기존의 변비 치료제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되면 우수한 기능성 식품으로서 크게 환자의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맹문동 감초 계피는 이전에 이미 변비 개선이라든지 만성 위염, 그리고 소화불량이라든지 위점막포, 그리고 소화기능 촉진 등 각각의 소화기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효능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물질들을 최적 보합 조건에서 만든 복합 물질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술 특허도 분석해 보면 맹문동 변비 효능에 대한 기술 특허는 저희 사업팀에서 가지고 있고 감초나 그 다음에 계피에 대한 변비 효능이나 장기능 개선에 대한 효능도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 분석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감초나 계피 성분을 포함한 제품이 현재 3가지 정도 알려져 있고요. 맹문동을 포함한 제품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아제약에 있는 베네치오는 감초를 주로 포함하고 있고 종근당에 있는 속청액은 감초액, 그리고 동화약품의 가스활명수도 계피의 일부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성분을 다 포함하는 제품은 현재는 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변비 개선 효능을 지닌 제품으로 부강약품의 아락실이 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락실 과립은 주로 식물성 섬유인 차전자를 주 원료로 하고 있고 차전자와 차전자 P,
그리고 세나열 가루를 복합한 그런 성분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락실 과립과 유사하게 출시된 아락실 Q는 크게 4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비사코딜, 도큐세이트, 나이트륨 그리고 UDCA라는 성분이 있어서 장의 연동운동이나 잔의 분변을 부드럽게 하는 기능이나 혹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이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합물들도 이러한 유사한 효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능 개선 제품을 건강식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배변 활동 개선의 기능에 대한 배변 횟수라든지 배출 시간 그리고 배변의 수분량들이 개선되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능들이 저희 기술에서는 대부분 다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와 공동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기관이나 혹은 앞으로 이런 장기능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공동 연구나 기술화 사업을 추진해서 장기능 건강 개선 식품이나 장기능 개선 식품이나 장기능 건강 식품을 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여러 가지 지식 재산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오배자라든지 맹문동과 관련된 변비 예방이나 치료제에 관한 조성물들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본 기술을 이용한 연구들과 접목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기술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를 통하여 상담 신청하셔서 직접 기술을 개발하신 연구자분들과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전남 지역 거점에 대한 기술 설명회가 이루어집니다. 내일도 참석하셔서 농식품 분야의 신기술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식품 분야 R&D 지원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농업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